혹시 빌라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들은 한 사람이 빌라 수백 채, 심지어 수천 채까지 가진 큰 손들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해요. 특히 최근에 크게 보도된 빌라왕 중 한 명은 전세금 떼먹고 도망다니다가 결국 사망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빌라왕 김대성. 서울, 인천, 경기 등지에 무려 1139채의 집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죠. 그는 생전에 스스로를 천빌라라 부르며 엄청 떵떵거리고 다녔다고 해요. 돈 자랑, 차 자랑, 명품 자랑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그가 죽은 뒤에 유품을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그의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은 딸랑 현금 12만원. 그 말인즉슨 1,000채도 넘는 집의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보증금조차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말로 세입자들 지금 다 세됐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간에 알려진 것만 해도 김대성은 약 3천억대의 전세금을 떼먹은 사기꾼인데 어째서 그의 수중엔 고작 12만원 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렇담 그에게 들어온 많은 돈들은 대체 어디로 흘러간 거고요? 이렇듯 빌라왕 김대성에 대해서는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얽혀 있습니다. 다주택, 플렉스, 그리고 죽음까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빌라왕 김대성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적을 추적하면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볼 겁니다. 원래 김대성이라는 사람은 2018년도까지만 해도 고시원 총무나 모텔 종업원 등을 전전하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흔한 도시노동자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글 맞춤법도 잘 몰랐다고 하니 교육 수준도 낮았다고 추정돼요. 하지만 그런 영세한 삶을 살던 김대성의 인생이 한순간 180도 바뀌어 버렸으니 그건 바로 부동산 사무소의 사무보조원으로 들어가고부터입니다. 그런데 김대성은 그곳에서 일하면서 아주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돈도 몇 푼 없는 후줄근한 사람들이 수억씩 하는 빌라나 아파트를 몇 채씩 턱턱 계약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김대성은 사장에게 물었어요. 저들은 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집을 사들이는 거냐고 말이죠. 에이, 집을 자기 돈으로 사나? 저건 갭 투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갭 투자가 뭐냐? 그건 바로 집을 살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전세 세입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줄 테니 그걸로 집값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자기는 나머지 돈만 투입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이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 9천을 받고 자기는 남은 1천만 원만 투입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1천만 원을 갭이라고 합니다. 뭐 용어야 어찌됐던 간에 1억짜리 집을 1천만 원에 살 수 있는 마법 같은 매매 수법인 거죠. 하지만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만약 이 1억짜리 집의 시세가 10% 올라서 1억 1천이 된다고 가정할게요. 그렇다면 수익률은 1천만 원을 투입해서 1천만 원을 벌었으니 무려 100%. 갭 투자가 아니고서야 어디 가서 수익률 100%를 보겠어요? 이 설명을 들은 김대성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런 마법 같은 투자 수법이 있다니 하고 말이죠. 하지만 사장은 김대성에게 이 갭 투자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갭 투자는 수익률이 좋은 대신 리스크도 그야말로 파멸적이거든요. 하지만 사장은 그런 리스크는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김대성에게도 직접 갭 투자를 해볼 것을 제안했는데, 그리고 이 제안에 김대성은 꽤 혹했죠. 하지만 김대성에게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김대성이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돈을 모으는 습관이란 게 없어서 그냥 버는 족족 다 써버리기 일쑤였거든요. 하지만 사장은 돈이 없어도 갭 투자를 할 수 있다면서 김대성을 안심시켰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집값만큼 전세가를 받으면 되는 일이지. 한마디로 세입자가 집값을 다 내주는 거라고. 쉽게 말해 2억 3천짜리 집을 사면서 전세 세입자를 들여 전세금 2억 3천을 받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는 한 푼도 안 내도 되니까요. 더 기가 찬 건 원래 2억짜리 집인데 입을 털어서 세입자한테 바가지를 씌운다는 거죠.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요. 아무튼 이건 갭 투자이되 갭이 없으니 이름하야 무갭 투자라 하겠습니다. 세상에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얼마든지 빌라를 취득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꿈같은 얘기인가요? 내친 김에 사장은 김대성에게 이런 무갭 투자를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부동산 업자들의 조직을 소개해주기에 이르죠. 마침 우리 조직에서 무갭 투자를 할 투자자를 찾고 있었고 말이지. 그런데 아무리 사회 경험이 없는 김대성이라도 이런 무갭 투자에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값하고 전세가가 같은 게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상한 거 아니니까 안심하라고. 단순히 갭 투자의 허점을 이용한 것뿐이야.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해줄게. 그렇게 달콤한 말로 김대성에게 무갭 투자의 방법을 설명시키는 사장. 그리고 그 무갭 투자의 시작은 바로 여기 있는 한 신축 빌라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를 지어 올린 건축주가 있죠. 그런데 이 건축주는 불안해요. 하루라도 빨리 빌라를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입니다. 왜냐고요? 사실 건축주들은 빌라 건설비를 대기 위해 막대한 대출을 땡겨왔거든요.
그리고 그 대출 이자는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은 빌라가 어서 다 팔려나가서 그 돈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집이라는 게 팔고 싶다고 째깍째깍 팔려나가는 물건은 아니죠. 이렇게 건축주가 마음고생하는 와중에 문제가 또 한 가지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신축 빌라가 빨리 안 팔리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저 집 신축인데 아직 안 팔리는 거 보니 뭔가 하자가 있는 게 분명해. 이런 오지랖 넓은 이웃들 때문에 그 신축 빌라의 평판은 더 빠르게 떨어져요. 그러면 원래 사려던 사람마저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원래 책정했던 가격보다 더 깎아야지만 겨우겨우 집을 팔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요? 그때 건축주에게 구세주가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부동산 사장이 말한 무갭투자 부동산 조직의 조직원입니다. 그들은 건축주에게 다가와서 집을 빨리 팔고 싶지 않냐면서 얼마에 팔고 싶냐고 묻습니다. 가격은 맞춰드릴 테니 말이죠. 적어도 한 채에 2억에는 팔아야 하오. 알겠다고 하고 부동산으로 돌아온 조직원. 하지만 그는 어째선지 건축주가 말한 매매가 2억의 집을 내놓지 않습니다. 대신 전세보증금 2억 3천에 전세 매물을 등록해버리죠. 그리고 전세를 찾는 손님에게 이 매물을 열심히 추천해요. 물론 주변 시세보다 너무 비싼 가격이기에 처음에는 손님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요. 2억 3천? 주변 전세 시세는 겨우 1억대 후반 정도던데요? 너무 비싸요. 여기서 조직원은 손님에게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이것저것 혀를 놀리기 시작하죠. 일단 금액으로 환산하기 애매한 추상적인 지표들로 손님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가령 이게 주변 구축 빌라들이랑은 격이 다르다. 신축에 테라스도 넓고 화장실도 2개고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부동산 잘 모르고 동네 사람 아닌 사람은 싹 다 속아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왜냐고요? 한날 한시에 같은 회사에서 지어서 컨디션이 균일한 아파트랑은 다르게 빌라는 같은 동네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도 지어진 시기나 구조가 제각각 달라서 정확한 가격을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업자가 말하는 게 가격이 되는 구조. 즉 말빨이 좋으면 가격은 올라가 버리는 거죠. 물론 이렇게까지 말해도 그래도 비싼데 하고 망설이는 손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좀 비싸면 어때? 전세 대출 다 나오고 전세 보증 보험이 보증까지 해주는데 일단 살아봐. 이렇듯 전세 보증 보험까지 끌어들여서 열심히 약을 파는 부동산 조직원. 이윽고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는데 성공하죠. 원래 건축주가 2억에 팔려있던 집을 호구 하나 물어서 2억 3천에, 그것도 전세로. 그리고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건축주에게 2억을 주고 나머지 3천만 원을 남겨먹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도 사고 3천만 원도 남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방법. 잘 들었지 대성아?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너도 우리랑 같이 다니면 금방 부자 된다. 잠깐, 그런데 이 도식만 보면 김대성은 굳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기존 부동산 조직원 내에서 직접 빌라까지 가져버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빌라를 직접 갖지 않는 이유, 다시 말해 굳이 김대성을 끌어들인 이유,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동산업자가 집주인이 되면 2년 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금 2억 3천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요컨대 김대성이 넘겨받은 건 단순히 빌라만이 아닌 거죠. 만기 2년짜리 2억 3천 빚도 같이 넘겨받은 셈이었답니다. 공짜인 줄 알았는데 다 빚이라니 이거 엄청난 리스크 아닌가요? 물론 이 점에 대해서도 사장은 김대성을 안심시킬 논리가 있었어요. 그때 가면 다른 세입자를 들이거나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내주면 되지. 어차피 그때 가면 집값은 올라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 집값이 2억 5천까지 오르면 집을 팔아서 전세금 2억 3천을 돌려주면 된다는 뜻.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은 김대성에게 꽁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도 또 함정이 있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를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면요. 만약 집값이 2억 3천에서 2억으로 떨어지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전세금 2억 3천을 오롯이 김대성이 뱉어내야 하는데 집을 2억에 팔아도 나머지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이것저것 돈을 땡겨오다 보면 결국 빚쟁이가 되기 십상이고요. 하지만 김대성은 이런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김대성이 무갭 투자를 시작한 2018에서 19년은 거의 역대 최고로 집값이 올랐던 시기거든요. 그러니 막 부동산에 뛰어든 김대성은 부동산이라는 건 무조건 오를 거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김대성의 생각과는 다르죠. 애초에 그런 일시적인 폭등장이 아니고서는 빌라 가격은 잘 오르지 않거든요.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관리가 잘 안 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 설령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른다고
좋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건물의 가치가 빨리 떨어져요. 특히 빌라는 골목에 다닥다닥 지어지기에 생활 환경도 아파트에 비해 좋지 못하고요. 통합된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시설 관리도 미흡하고 집이 빨리 낡기 때문이죠. 이건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주택으로서 엄청난 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막말로 아무리 땅에 입지가 좋다고 한들 낡고 물새는 집에 누가 살고 싶겠어요? 이러니 빌라는 거의 자동차랑 비슷하게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애초에 투자 목적이라면 거들떠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긴 김대성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 정도 얕은 식견이나마 있었더라면 무갭 투자 같은 건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김대성은 자기가 리스크를 잔뜩 짊어진 줄도 모른 채 이러한 무갭 투자로 집을 잔뜩 사모아서 언젠가 재벌이 되겠다는 망상에 젖었어요. 그래서 아예 서울, 경기, 인천을 돌면서 신축 빌라가 지어질 때마다 마구마구 쓸어 모았답니다. 그래서 김대성이 빌라를 얼마나 무지성으로 사들였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무려 13채를 사들인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중 가면 김대성 본인이 일일이 왔다 갔다 하기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각지의 부동산들에게 인감도장만 갖다 놨어요. 언제든 대리인이 계약서를 쓸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감도장을 넘겨받은 수도권 각지의 부동산 조직들은 이걸 좋은 기회로 생각했어요. 바로 안 팔리던 악성 매물들을 김대성에게 마구마구 넘겨댈 기회. 그들은 이때다 싶어서 신축 빌라뿐만 아니라 가치가 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매물, 즉 30년 넘은 반지하까지 넘겨댔답니다. 그 와중에도 김대성은 자기가 부동산 재벌이 되고 있는 줄만 알고 계속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댔답니다. 물론 부동산 조직원들은 뒤에서 그를 조롱해댔죠. 이렇게 리스크 큰 매물을 덥석덥석 물어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그러는 동안 어느새 김대성이 가진 집은 수십 채, 수백 채를 넘어서 무려 1000채를 뛰어넘게 되었답니다. 그러고 보면 아까 김대성이 무갭 투자로 집을 취득할 때마다 보수로 3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300만 원씩 해서 1000채면 자그마치 30억 원에 달해요. 이거 김대성 입장에서는 아직 집값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30억이라는 돈이 손에 들어온 상황이죠. 그래서 김대성은 그 돈으로 뭘 했느냐? 온갖 사치란 사치는 다 부리고 다녔습니다. 후질근한 외모에 어울리지 않게 명품으로 온몸을 다 두르고 차도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를 타고 다녔죠. 참고로 그 차 한 달 렌트비만 300만 원이었답니다. 어차피 집값 오르면 더 큰 돈 들어와. 난 이제 평생 돈 걱정 안 해.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는 김대성이가 떴다 하면 하루에 수천만 원씩 양주를 깐다고 해서 VIP로 대접할 정도였고요. 심지어 강남 신세계 명품관도 매달 5-6천만 원은 우습게 써대는 김대성을 극진히 모셨을 정도죠. 이렇듯 가는 곳마다 떠받들어주니 김대성은 자기가 진짜 뭐라도 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좋은 날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죠.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가 한 무더기 날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말이에요. 자, 이 고지서 하나씩 볼까요? 먼저 취득세. 아무리 무갭 투자라 해도 집을 취득한 거니까 당연히 내야죠.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도 내야 되고요. 그것도 한두 채가 아니라 많이 가졌으니까 종합부동산세도 내야죠. 하지만 김대성은 돈이 들어오는 족족 플렉스를 해버렸으니 이런 세금 따위 낼 돈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배째라 하면서 고지서를 찢어버리는데요. 그 결과 체납액은 자그마치 60억에 달하게 됐죠. 하지만 그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집에서 퇴거하려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김대성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나 세금 밀려서 신용불량자인데 그 집도 압류 예정이니까 당신이 밀린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사버리든가? 한마디로 배째라는 소리죠. 그러니 화가 난 세입자가 당신 법대로 처리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김대성이 세입자에게 보낸 문자 답장이 정말 가관입니다. 협박할 거면 알고 하세요. 세입자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이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이거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실제 문장이에요. 오타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박살난 맞춤법으로 세입자에게 으름장을 놓은 김대성이었지만 그에게도 딱히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봤자 어리숙한 세입자한테 비싼 가격에 빌라를 강매해버리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낚아서 더 비싼 전세금을 받아 챙기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모든 세입자들이 이런 얄팍한 수에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결국 김대성은 점점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압류당하는 빌라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그 압류된 빌라에 사는 세입자들은 김대성에게 고소 고발을 날렸죠. 당연히 죄목은 사기. 전세금을 편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주제에 전세 낀 집을 무갭 투기로 사서 뻔뻔하게 전세금을 떼먹은 거니까요. 특히 이 사기가 악질적인 이유는 빌라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주로 서민 혹은 영세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없는 형편에 겨우겨우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온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 전세금이 전 재산이라는 건데요. 그 돈을 한순간에 다 떼어먹혀버린 거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인 거죠. 막말로 분노에 휩싸인 피해자들이 김대성을 어디 매달아 보려도 할 말 없지 않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대성과 함께 클럽을 다니던 동료까지 그를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 이러다가 사기로 잡혀가는 거 아니야? 물론 김대성은 그런 우려에도 코웃음만 치고 있었어요. 징역? 그래봐야 겨우 1, 2년이야. 갔다 와서 새로 시작하면 돼. 하지만 그의 말대로 몇 년 감옥을 다녀온다 한들 그가 벌려놓은 전세 사기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자면 이거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김대성은 어느 날부터 주변 사람들의 연락을 안 받기 시작했어요. 즉 어디론가 튀어버린 거죠. 그러나 그 도주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오전 한 모텔에서 김대성이 발견된 거죠. 하지만 그는 이미 싸늘한 시체였습니다. 그렇게 뒷일 생각 안 하고 집 사대더니 결국 42살의 나이에 최후를 맞아버린 거예요. 자, 이제 빌라왕이 죽었으니 드디어 전세 사기도 막을 내리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김대성처럼 무갭 투자를 한 빌라왕들이 사실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수도권에서만 수만 채의 빌라가 그와 같은 빌라왕들의 소유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 발견된 인천 위추홀구의 빌라왕은 무려 2,700채를 가지고 있어서 충격을 주기도 했죠. 이건 김대성의 2배도 더 되는 수치. 이 사실로 보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김대성이 그랬던 것처럼 조직원들에게 꼬여서 전세 사기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요즘에는 부동산 업자가 직접 꼬드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알바 구인 사이트 같은 데다가 고소득 알바생을 구한다면서 이런 무갭 투자 조직에 들어오라고 권유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멋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이나 경제에 밟지 못한 사람들이 김대성의 전철을 밟기 딱 좋은 구조죠. 고소득을 노리고 발을 들였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을 사고 그대로 저승에 가버리는 루트 말이에요. 여담이지만 김대성의 사인은 상세불명의 질병으로 인한 병사라고 하는데요. 요컨대 정확한 건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건 꼬리를 자르기 위한 조직원들의 소행이라 해도 혹은 빌라왕 스스로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도망친 거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김대성이 죽고 난 이후 인천 남동구에서 2022년 10월과 12월에 연속으로 20대 빌라왕들이 죽어나갔어요. 이쯤 되면 빌라왕과 무갭투자 조직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쫙 깔려있는 건지 두려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빌라왕들이 죽어버림으로써 사태는 점점 더 최악으로 꼬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의 무책임한 죽음으로 인해 전세금을 전부 떼이게 생긴 빌라 수천 채의 세입자들은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거든요. 선량한 세입자를 속여서 전세 사기를 치더니 감당이 안 되니까 지옥으로 도망가? 이런 분노 역시도 허무할 뿐입니다. 막말로 지옥에 있는 빌라왕들을 데려와서 돈을 갚게 할 수도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세입자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전세보증보험. 이 전세보증보험이 뭐냐면요, 전세계약을 맺을 때 가입해 놓으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더라도 보증보험 측에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측에 달려간 세입자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는데요. 규정상 세입자가 한 달 전에 해지 통보를 하고 집주인이 돈 못 준다라고 했을 때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즉, 집주인이 죽어버린 경우에는 해지 통보를 할 대상 자체가 사라진 거니까 보증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리하여 망연자실한 세입자들, 이제 그 피같은 전세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물론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법원에 압류된 빌라가 경매로 팔릴 때 세입자에게 있는 최우선 변제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빌라의 매각 대금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는 데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허나 이 과정은 정말 험난하다고 해요. 일단 과정 자체도 오래 걸리거니와 돈을 온전히 다 받는다는 보장조차 없죠. 요컨대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 앞에는 계속해서 길고 지루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이지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인생이 수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 진짜 전세 계약 조심해야겠네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더욱더 절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무갭 투자 조직과 선량한 공인중개사를 분별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악랄한 전세 사기꾼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동네 공인중개사 아저씨 아줌마들이거든요. 그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뿔 달려가지고 나 사기꾼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처음엔 그저 쉽게 중개료를 받아먹고 싶다는 작은 욕망에서 무갭투자 조직을 만들었겠죠. 자기들이 아는 전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요. 이건 여기에 가담하는 건축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자기 땅에 빌라 지어가지고 돈 좀 벌어보겠다는 평범한 욕망에서 무갭투자 조직에 가담했을 겁니다. 즉 우리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규모 전세 사기라는 끔찍한 악을 탄생시킨 거예요. 소위 말해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죠. 이러니 이제는 누가 전세 사기를 쳐도 누가 전세 사기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결국 지금의 전세 제도 아래에서는 빌라 전세를 살지 않는 게 최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정이 어쩔 수 없어서 빌라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럴 때는 등기부 등본 꼭 떼보시고요. 또 주변에 부동산 계약해보신 분들이랑 계약 과정을 공유하면서 그 계약이 사기일 가능성이 있는지 교차 검증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같은 대빌라왕의 시대, 사기로 가득한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끝없는 의심뿐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빌라왕 김대성을 통해 전세 사기의 수법을 알아본 지식의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